작가님, 김병원 관장님, 성유진 작가님,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주제는 예술에서 성공이란 무슨 의미일까라는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각자 생각하시는 이야기 오늘도 편안하게, 재미있게, 진솔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운데 계신 분이 좀. 네. 예술가에게 성공이란 성공. 자, 예술가에게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원래 성공이라는 거는 이거 사회적인 통념상 밥벌이를 하고 돈을 벌고 그리고 약간 사회적인 뭐 지위와 체면과 명예와 기타 등등이 있는 거 보고 보통은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예술에서의 성공과 뭐 다른 거에서 성공이 이제 같아질 수가 있죠. 이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간단하게 다 누구나 말했듯이 예술에 있어서 이제 예술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공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자기 개인에게 뭔가 예술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했을 때, 그러니까 예술적인 목적을 달성했을 때가 아마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약간 좀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좀 사회적으로 평가를 받는, 그러니까 인정받고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좀 생각되더라고요. 예술가로서의 입장이 어떻게? 제 입장에서요? 네, 입장에서. 사실은 그 예술가들은 대개는 이거 있잖아요. 독립예술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이제 좀 괴리가 좀 있기는 한데 사실은 예술을 시작한 계기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일단 표현을 한다. 이게 밥벌이가 되느냐, 돈이 되느냐 이걸로 시작하지 않잖아요. 처음에 할 때는 내가 이것을 너무 좋아해서 시작을 했고 내가 던졌던 화두가 뭐 일반 뭐 개인들에게 아니면 뭐 갤러리들에게 혹은 이제 뭐 기획자, 뭐 제작사 이런 쪽에도 통하면 좋지만 통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통해서 잘 되었을 때 이거를 성공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고민해 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렇게 하고 우리 백경욱 작가님한테 그 다음 제가 넘길게요. 자, 오늘은 토스하는 분위기로 한번 가볼까요? 짧고 굵게. 사실 뭐 네. 성공이라고 하면은 개인이 혼자 성공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했을 때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미술도 마찬가지로 부와 명예를 이제 같이 이렇게 얻었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미술을 하는 작가가 있다 그러면 작품이 많이 팔린다. 이제 작품이 많이 팔려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제 이런 쪽으로 요즘에는 많이 가치 평가가 되는 것 같고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리고 이제 명예가 있을 텐데 명예는 뭐가 있을까요? 작가한테.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명예는 어떤 권위 있는 상을 받았다거나 또는 이제 권위 있는 전시회에 초대를 받았다거나 뭐 이런 식이겠죠. 그 경력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미술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굉장히 높게 받았다거나 뭐 이런 건데, 사실은 뭐 보통 미술하는 작가들이 둘 중에 하나라도 얻을 수 있다면 정말 성공한 거죠. 근데 둘 다 얻기는 정말 드문 케이스고 너무나 극소수죠. 굉장히 힘든 거죠, 사실은. 근데 게다가 살아있을 때 돈을 많이 버는 경우들은 좀 있겠죠. 근데 이 평가의 문제는 그렇죠. 보편성을 얻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상을 받았다거나 전시에 뭐 본인은 전시에 초대받는 것까지는 되는데 미술사적인 평가까지가 사실은 굉장히 큰 명예겠죠. 근데 이제 그건 살아있을 때도 사실은 드물고 죽어서도 이제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 그런 걸 다 얻은 작가들은 손에 꼽죠, 사실. 그렇죠. 뭐
피카소 정도? 네. 피카소 정도가 되지 않을까. 피카소가 이번에 아니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저보다 정확하게 100년 전에 태어나셨더라고요. 아, 100년 차이. 네, 정확하게 100년 차이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성공이라는 게 뭐 다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모두 네. 뭐 잘 된다고 하면은 살아서 영광, 죽어서 영광 이런 건데 뭐 그런 작가들이 정말 몇이나 될까 이제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평가는 이제 뭐 아까 말했던 평가도 명예에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그건 조금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 미학적인 문제라서 사실은 그 뭐 몇몇 사람의 평가로만 이게 그렇죠. 끝나지가 않고 이제 역사 속에서 네. 어떤 반복적으로 이 사람이 재평가돼서 네. 어느 일정 수준의 평가 이상을 받으면 어떻게 보면 미술사 쪽으로 굉장히 남는 이름이 남는 어떤 작가가 된다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사실 예술가한테 성공이라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이게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본 기사인데 우리 백남준 작가님 하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네. 뭐 한국에서는 백남준 모르는 일반인이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부인과의 그 이야기 있잖아요. 이야기를 그냥 사설로 읽은 적이 있어요. 누가 봐도 백남준이라고 하면은 유복한 집안에서 뭐 여러 나라를 움직이면서 그렇게 뭐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커다란 뭐 획을 그었다. 굉장히 유명한 작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하게 유명한 작가로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그래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소름 돋아요. 진짜 소름 돋아요. 왜냐면 그분이 아이를 갖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와이프하고 상의를 했을 때 내가 아이를 가지면 예술을 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왜냐면 나의 그 정열과 열정을 오롯이 예술에 쏟아야 되는데 아이를 가짐으로써 나는 돈을 벌어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고 나는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그 뭐랄까 대미디어 아티스트이자 뭐 굉장히 유명하고 한 획을 그었던 뭐 그리고 성공의 가도를 달렸던 백남준 작가조차도 뭐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정말로 평범한 음식을 드시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 어떤 건 줄 아세요? 그 장어덮밥 보고 운학이라고 하나요? 장어덮밥. 네, 장어를 운학이라고 하죠. 장어덮밥을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와이프분이 그 장어덮밥을 해주셨는데 진짜 마지막에 오이시하고 그거 아니 왜냐면 이제 일본에서도 사셨으니까 근데 진짜 오이시하고 한마디 하시고 그냥 굉장히 그렇게 토속적이고 우리가 보기엔 진짜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작가님이신데 그냥 그렇게 굉장히 생활고에 젖으시고 토속적이고 엔딩은 또 그냥 보통의 일반인들처럼 그렇게 가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치면 성공이라고 하는 게 꼭 돈을 많이 버느냐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가 개인의 뭐 이를테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항일 수도 있고 뭐 충돌일 수도 있고 그럼으로써 뭐 법벌이는 좀 되지 않겠지만은 자신의 이야기를 내 공표를 했는데 이게 진짜 운시 때가 잘 맞아서 그냥 정말로 이제 좀 크게 된 경우도 있고 참 어려운 주제이기는 해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간단할 수도 있지만 어려운 주제. 그래서 저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역사적인 평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당대에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었을 때 평가를 못 받았던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당시 예를 들어서 르네상스 때는 최고의 인기 작가였지만은 네. 거의 이름도 지금 사라져버린 작가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평가를 못 받았던 사람들조차도 지금 현재 와서는 많이 평가받고 예를 들어서 17세기 바로 그때 퍼미, 그 메르메르라고 하는 그 작가는 그 당시에는 거의 잊혀진 존재였거든요. 근데 몇백 년 뒤에 재발견이 된 케이스예요. 그런 작가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넓힌다면은 역사적인 평가, 그러니까 당대에 우리가 성공의 기준을 장대로만 잡으면은 이건 굉장히 뭐랄까 좀 폭이 좁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좀 길게 잡으면은 그러니까 미술사적인 어떤 평가를 받는 남해안 작가가 또는 예술이 그거야말로 진짜 성공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백남준 네네. 그 당시에 뭐 굉장히
슈퍼스타였잖아요. 그 당시에 살아있을 때조차도. 근데 그런 사람이 쭉 가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가 그 당시에 최고의 신적인 존재였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도 평가를 굉장히 높게 받았지만 오늘날도 굉장히 높게 받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선생님들, 작가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그 한 미술사 이제 기조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시초인 작가가 굉장히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계보를 잇는다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제가 가끔씩 체험학습이나 이런 거를 하면 아이들하고 잭슨 폴록이라는 작가 아시잖아요. 현대 미술의 시초라고 하는. 근데 그 잭슨 폴록이라는 작가의 뿌리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 뿌리기 하면 우리 누가 봐도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막 이제 물감 들고 이렇게 막 뿌리고 막 이러는 거 이거를 보면은 보통은 일반인들은 이것도 작품이야, 이것도 예술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한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캐릭터로 치면 졸라맨 아십니까? 이름 나 모를 것 같았어. 졸라맨 아세요? 예전에 들어본 것 같은데. 아니 졸라맨 있잖아. 얼굴 동그라미 있고 그냥 몸통은 이렇게 뼈다귀로만 이렇게 사람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은 사람이 알고 알아주고 그리고 기억하고 이런 게 이제 성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해보는데 이제 미술사적인 뭐 이제 기조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억하고 알고 뭐 회자되는 거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속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 죽어서 또 이름을 남긴다. 그러니까 이것을 살짝 좀 예술에 적용시키면은 그렇죠. 어떻게? 예술가는 이제 수명이 있잖아요. 한정된. 네네. 인간이나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한정된 수명을 갖고 태어났지만 그 예술가가 남긴 작품들이 굉장히 세월을 초월해서 영원히 이렇게 기억되고 이렇게 평가된다면은 그거야말로 가장 성공적인 삶이 아닐까 그렇게 또 생각되잖아요. 예전에 그 어떤 분이 이제 그림을 샀는데 네. 이제 이렇게 그 화랑에서 네. 그림을 팔 때 이 작가가 죽으면 그림값이 더 오를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샀다고. 네.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그림값이 오른다는 것은 작가 사후에도 네. 평가가 이제 대단히 이렇게 좋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 사실 그런 작가들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 있을 때도 이제 물론 그림이 잘 팔리는 경우도 쉽진 않은데 대부분 죽으면은 이제 거의 다 대부분 잊혀지는데 네. 이제 아까 그 역사적인 평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한 작가가 죽었는데 그 남겨진 작품들이 네. 좀 물론 이제 뭐 미술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유지될 수도 있긴 하는데 대부분의 작가들은 작품이 어떻게 될까 그걸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주제가 근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저 이거 맨 처음에 주제 받고 생각할 때 예술가에게 성공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 흔히 생각하는 그 성공한 예술가들 몇 분 계시잖아요. 뭐 이를테면 마르셀 뭐 뒤샹의 뭐 셈이라든가 그냥 남성 그 기성품이잖아. 남성용 병기 그냥 하나 딱 갖다 놓고 이것이 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그 뭐랄까 철학적인 사유와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건데 우리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뒤샹은 뭐 미술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되게 성공한 작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갖다 놓으면 성공을 하겠다 이 느낌으로 갖다 놓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 성공을 했을까요? 지금 생각 안 하고 왔는데 여기서 성공한 작가 중에 한 분은 그 양반 이렇게 어떤 양반은 그 양반하고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왔는데 여기 와서 여기 딱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무엇이 먹힐지 몰랐던 것과 아닐까요? 그분들도 이를테면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뭔가를 던졌을 때 그게 딱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보통 성공이라고 떠올리면은 뒤샹을 떠올리진 않죠. 피카소를 떠올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냥 세속적인 평가 기준으로 돈도 많이 벌고 그림을 팔아서 잘 팔리고 그 다음에 유명해지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개념으로 보면은
뒷장은 게임이 안 되죠, 피카소에. 제가 피카소 나이를 어떻게 알았냐면요. 피카소가 93세인가 돌아가셨어요. 네. 92세인가 93세인가 같아요. 그때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작가가 됩니까? 유명해집니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피카소 대화가 피카소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오래 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를 기억을 해요. 왜냐면 오래 살면은 그만큼 내가 좋은 작업이나 여러 작업을 할 기회도 많고 시간도 많고 그리고 내가 그만한 자리에 올라올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대체나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갤러리스트들은 네. 별로 안 좋아했죠. 네. 피카소가 빨리 안 죽으니까. 근데 너무 오래 사는 것 같다. 이제 작품값이 좀 올라야 되는데. 대신에 오래 살아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러브 스토리도 많고 뭐 다른 것도 많고 후대에는 더 많이 남기지 않았을까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피카소는 이제 이빨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 네. 이제 피카소가 재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한 부분을 찝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작품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충격력보다 할까요? 그런 것이 워낙 탁월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가장 또 유명한 젠슨의 미술사 책 보면은 거기에 피카소 작품잖아요. 그 자전거 타는 안장 이야기하고 손잡이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소 모양 해가지고 작품 만들고 이런 것들이 맞아요. 예, 굉장히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피카소는. 아니, 진짜 웃긴 게 이거는 이제 홍보하면 안 되니까 그냥 놔둘게요. 제가 지금 아이들하고 수업한 게 라이트 드로잉이라고 있어요. 아주 간단하거든요. 핸드폰 후레쉬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카메라의 셔터 속도를 이용을 해서 뭐 우리 TV에서 많이 봤잖아요. 하트도 그리고 난장, 토론 글씨도 쓸 수 있고 막 뭐 바닷가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하면은 뭐 불빛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만드는 거 아이들하고 그런 수업을 이제 재미삼아서 하고 있어요. 되게 반응이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피카소가 바야흐로 120년 전에 돌아가셨나? 어디 보자. 140년 전에 돌아가신? 아니다. 나하고 100년 차이니까 어쨌든 100년 전에 피카소가 그 빛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거 약간 분필같이 생긴 걸로 라이트 드로잉한 게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100년 전에 피카소가 그거를 도입을 했을 때도 굉장히 센세이션 했는데 지금의 아이들이나 어르신들하고 그 라이트 드로잉 수업을 할 때도 피카소의 이 사진을 보여주면 다들 놀라워하고 경이로워요. 100년을 앞서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더 앞서갔다라고 그랬겠죠.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코로나 시국 이전의 작품과 이후의 작품이 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 지금 다른 작가님도 전시하고 있는 게 NFT인데 작가들 사이에서는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 다음 세대의 미술은 이렇게 가상현실이라든가 NFT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미술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대의 흐름이라고 네, 할까요? 흐름상. 그것을 좀 캐치해서 이렇게 좀 적응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연계에 비유하자면은 살아남는 건가요? 도태되지 않고? 적자 생존에서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자연 환경에 적응하면서 해야지만이 그 종이 살아남잖아요. 결국에는 물론 이제 그러면서 자연 선택 과정도 겪고 하면서 그것도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 고대 그리스 때 회화나 이런 것들의 방식이 매체를 다루는 방식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지배적인 방식이었다면은 지금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잖아요. 지금 현 시대에 몇만 년 전 동굴벽화도 마찬가지고 지금 누가 동굴에다가 그렇게 자연 천연대로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또 이제 17세기 바로 그때 캔버스 회화가 굉장히 대유행을 했는데 물론 지금까지 그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체의 발달은 시대와 함께 가는 건데 지금 그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지금 여기 옆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 보니까 딱 느껴지는 게 예전에 뭐 이렇게 흐름이 있었잖아요. 뭐 이를테면 뭐 인상주의, 뭐 초현실주의, 무슨주의, 뭐 이렇게 야수파가 이런 식으로 탁탁탁 나눠졌었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약간 2000년대 들어와서 작품의 경향이 이제 작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걸로 많이 바뀌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를테면 자그마한 소품도 이제 예전처럼 멋있게 뭐 자연을 그린다거나 정물을 그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의 내면의 이야기를 그리거나 아니면은 뭐 커피숍에서 마셨던 커피 한 잔 막 이런 식으로 아주 소소하고 나의 내면을 담은 이야기를 했다면 어디 보자 2000년대하고 지금이 20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딱 20년 지났는데 벌써 흐름이 약간 좀 NFT나 가상현실적으로 약간 좀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진짜. 흐름들이 새로운 네. 흐름들이 생기고 거기에서 또 성공하는 사람들이 또 일부죠. 어떤 새로운 현상들이 벌어지기 마련인데 거기에서 또 이제 몇몇 사람들만 또 어떤 성공이라면 성공이라고 할까 대표적인 사람들로 좀 남겠죠. 거기서도. 근데 아무튼 예전보다는 근데 예전에는 정말 이제 극소수의 사람들만 어떤 이야기의 대상이 되고 이제 논의의 대상이 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척도로 삼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요즘엔 사실 매체가 이렇게 거의 보편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두서없이 다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개념도 예전보다는 좀 뭐랄까 그렇게 희귀한 뭔가 드문 이런 어떤 이야기로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성공을 할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지속될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좀 매체 변화가 좀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미술사에서도 보면은 독자적으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작가도 있는가 하면은 영향력이 엄청 커서 이제 성공을 했다고 할까요? 그런 이제 작가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인상파 누구 한 명이라고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인상파가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하게 이제 미술을 배운다 시작한다 그러면 인상파 품으로 그리잖아요. 요즘에는 그게 그냥 보편적인 문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언젠가 세잔 작품들을 연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예전에 입시 때 그렸던 정물화 이런 게 다 세잔풍인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인상파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문법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해화적인 문법 그리고 그런 세잔이 봤던 그 어떤 색채라든가 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입시 미술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뭐랄까요 그런 작가가 주는 영향력이 뭐 엄청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이제 뭐 뭐니 해도 뭐 다빈치 그 뭐 워낙 광고 모나리자 화장실도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그런 것이 굉장히 엄청난 파급력, 영향 사회적으로 이걸로도 저희가 성공의 척도를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김명우 작가님 저번 시간에도 다빈치 이야기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다빈치를 좀 좋아하시죠? 네, 좀 연구 대상이죠. 그것도 사설인데 IQ가 200이 넘었다는 말이 있어요, 다빈치가. 다 아시지만 네. 왼손잡이고 네. 글씨를 거꾸로 썼잖아요. 그래서 다빈치가 쓴 글을 일반인들은 잘 못 읽잖아요. 거꾸로 보든지 아니면 거울에 비친 것처럼 쓰니까 하다 악마랑 거래했다는 말까지 나와요. 그렇죠. 오죽했으면 그 소설 댄 브라운, 뭐 다빈치 코드도 나오고.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다빈치 코드의 그 배경이 그 어디였더라 루브르 박물관이었던 거 유리 피라미드 나오는 거. 와 제가 그 책을 보고 그 유리 피라미드를 내가 봐야겠다 하고 진짜 프랑스를 딱 갔어요. 그 피라미드 직접 보니까 그냥 요만하더라고요. 아니 엄청 클 줄 알았어요. 책을 보면은 그 유리 피라미드 지하에 뭐 엄청난 막 성배가 숨겨져 있고 마차 성배 엄청난 게 숨겨져 있고 엄청난 이야기가 있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루브르 자체가 그냥 성공한 작가들이 다 거기에 다 모여져 있죠. 성공은 거기에 다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그만큼 영화로도 제일 이렇게 가공되고 그 다빈치가 만드는 그 작품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공인 것 같아요. 근데 당대 다빈치는 좀 힘들게 살았잖아요. 이제 사생활 그 당시 사회에서
진출한 사회적으로 어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성공한 데 있어서 제약이 생겨버리니까 굉장히 당대에서는 미켈란젤로부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훨씬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 받는 그 당시 사회에서 참 그러니까 보다는 작가 스스로 성공했다고 네. 느끼는 거와 네. 또 우리가 이제 네. 저 작가는 성공했어 네. 그런데 막상 그 작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까 이것도 의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건 작가들이 네. 이제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불우한 어떤 네. 환경에 처해 네. 있다거나 굉장히 이제 괴로운 네. 하면서 예술적인 세계는 굉장히 이제 뭔가 꽃피운 것 같은데 작가 스스로는 그렇게 못 느끼는 경우도 그렇죠. 허다하잖아요. 네. 그래서 성공이라는 게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게 그 일치될까 이제 네. 그것도 사실 의문이긴 해요. 아 어렵다. 아 이게 주제가 가벼워서 사실 가벼운 마음으로 왔어요. 사실은 근데 이야기를 하고 결론이 안 나는 주제다 보니까 어렵네요. 마무리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진짜 예술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당대에 밥벌이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것이 기본의 척도가 일단은 될 것 같기는 하는데 그래도 솔직히 밥벌이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난장 토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약간 성공했다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글쎄요, 이제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뭐 밥벌이도 중요하고 누구나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작가라면은 자기가 이렇게 설정해 놓은 어떤 목표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루어졌을 때 이제 네. 본인 스스로는 성공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공표는 못 하더라도 네. 자기 스스로 얻는 그 기쁨 같은 거 그런 게 내면적으로는 성공이지 않을까. 이제 외면적인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해 주냐 이건 사실 자기 마음대로 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작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그냥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좀 다가가는 그게 이제 성공하면은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네,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애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다빈치가 그러지 않았나. 그러니까 세상 그 자기 자신을 알아주지 않을지언정 자기가 목표했던 어떤 진리탐구의 도구로서의 어떤 회화 작품 몇 점 안 남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것은 치열하게 그렇게 자기 목표를 향해서 갔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한 작가로 평가받지 않나 후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아니 진짜로 이거는 결론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다 맞아. 예술가로서의 성공이나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성공이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도 확실히 저번 시간에 그 난장 토론 하셨을 때 스팅 음악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집에 가고 스팅 음악을 그냥 바로 틀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저도 들으니까 그날 밤새 내내 들으면서 이제 작가님 뭐 이렇게 좀 마음속에서 막 그리면서 들은 건 아니에요. 그리면서 들은 건 아니고 아니 항상 그냥 약간 항상 듣던 음악만 듣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좀 이런 이제 스팅이라는 곡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난장 토론할 때 이게 추천받아고 이렇게 듣는데 그냥 되게 좋더라고요. 그 예술가로서의 파급력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요? 그냥 말 한마디로 그날 하루의 뭐 기분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뭐 약간 풍요롭게 뭐 아니면 혹은 다르게 채워나가는 거. 클로징 음악으로 한번 스팅을 한번 뭐 쉐이브 막 이런 거. 와, 진짜 이런 표현 그러지만 난장 토론 4번째 만에 가장 섹시한 발언. 잠깐만요.